유럽에서 가장 격렬한 파티가 열리는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2019년 유럽의 문화 수도로 선정된 불가리아의 플로브디프, 유럽에서 가장 재미있고 다양한 모습을 가진 도시인 마케도니아의 스코페가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곧 이 모든 곳들을 여행할 파티를 사랑하는 미슐랭입니다. 제 옆에는 이 모든 곳을 다 쪽집게 과외해줄 수 있는 여행 과외업계의 거성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발칸반도 네. 쪽집게 과외를 해주실 예정인데 네. 발칸이 무슨 뜻이 있나요? 발칸이 뜻이 있죠. 발칸은 터키어로 산을 뜻하는 단어 불칸에서 나왔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그 불가리아하고 저기에 뭐 산맥이 있거든요. 네. 발칸 산맥 거기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원보다도 더 뜻이 확대돼 가지고 그러니까 대략 헝가리 아래 그 이때는 이제 헝가리 아래에 있는 남유럽 슬라브 국가 나라들을 이제 통틀어서 발칸 반도 국가라고 하죠. 근데 발칸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또 발칸 반도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네네. 반도라고 하면 한반도처럼 이제 삼면이 바다여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발칸 반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면적이 한반도의 3배예요.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의 3배고 바다가 왼쪽은 보면은 이제 그 지중해 아드리아, 그다음 아드리아의 이오니아, 왼쪽은 아드리아 이오니아 바다가 있고요. 그다음 남해안은 발칸 반도의 남해안은 그러니까 그리스 앞바다 에게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칸 반도의 동쪽 바다가 어디냐면은 터키와 유럽 사이에 보면 마르마라해라고 하는 좀 좁은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큰 또 호수 같은 바다 흑해, 여기가 이제 발칸 반도의 동쪽 바다가 되겠죠. 면적은 한반도의 3배.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라들이 한 10여 개국 정도 발칸 반도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죠? 일단 과거 구 유고슬라비아에 속했던 나라 6개국이 있죠.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앤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맞습니다. 이 나라 이제 이번에 다 가보시겠네요. 네. 네. 그러길 바라는데 제가 또 중간에 좋은 데 있으면 푹 퍼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사실 아래 그리스도 발칸 반도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구유고 연방이 아닌 나라 중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있죠. 그다음에 알바니아랑 코소보도 있죠. 알바니아, 코소보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오른쪽에 보면은 몰도바까지 이를 발칸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동유럽에 넣을 것이냐 하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몰도바도 발칸에 넣었는데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먼저 그 유고슬라비아라는 말을 좀 그렇죠. 저희가 어릴 때 세계사 배울 때는 유고슬라비아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도 연방이었죠. 체코슬로바키아도 연방이었습니다. 근데 유고슬라비아도 연방이었는데 유고슬라비아 할 때 유고란 말이 이미 사우스란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하면은 남슬라브란 뜻이거든요. 근데 뒤에 이하가 붙은 거는 뭐냐면 국가란 뜻인데 사실은 이하가 붙은 게 국가 이전에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그 발칸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전부 다 땅이란 거죠. 네. 이게 이제 유럽의 지명 보면은 그 뒤에 란트로 끝나는 데가 많거든요. 폴란드, 무슨 네덜란드 하면 그것도 땅이란 뜻이고. 영어의 랜드. 오른쪽에 여기는 보면은 이하로 끝나는 게 불가리아 하면 불족의 땅. 로마니아 하면 로마 군사들이 머물렀던 땅. 세르비아 하면 세르브족의 땅.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유고슬라비아는 남슬라브 국가였는데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세계사적인 사건, 이제 훈족의 대이동, 그다음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이은 슬라브족의 대이동 때 이 슬라브족들이 이제 저 북쪽에서 내려와서 지금 서슬라브,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그쪽에 정착한 사람들이 서슬라브고 거기서 계속 남하를 해서 드디어 발칸 반도에 정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발칸 반도가 저 위쪽보다는 기후가 좋거든요. 따뜻하고 특히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남슬라브가 됩니다. 근데 남슬라브, 서슬라브, 동슬라브도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남슬라브끼리는 말이 거의 사투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다르다 하더라도 거의 뭐 서울말, 부산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거의 상호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남슬라브의 이제 개요가 되겠죠. 그러면 세르비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론리 플래닛에는 세르비아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따뜻하고 다정하며 재미가 넘치는 곳. 세르비아 가보면 사람들이 참 괜찮아요. 첫째 물가도 싸고 제가 그때는 저 도미토리 그때 6유로짜리 도미토리를 잡았어요.
수도는 베오그라드죠. 네. 베오그라드 전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파티가 열리는 파티가 곳. 많이 열리죠. 이 한 문장 정말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또 파티홀리 미슐랭님은 네. 파티를 사랑하시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베오그라드란 말이 베오란 말이 화이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라드 하면 영어로 그게 캐슬 그다음에 슈타트 독일어로 네. 그래서 화이트 시티란 뜻이 되겠습니다. 가보면은 구시가지가 굉장히 좀 하얀 집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다뉴브 강이 이제 그 위에서 그 독일에서 발원해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부다페스트 앞을 흐르는 다뉴브 강이 이제 베오그라드로 흐르거든요. 앞을. 그런데 베오그라드는 사실 2차 그 유고 내진 때 좀 폭격을 받았습니다. 유고 내진은 언제냐면은 95년도 그때쯤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0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유고 연방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유고 내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체코슬로바키아는 평화적으로 그 헤어질 수 있었던 게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뭐 사촌 형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근데 종교도 같아요. 네. 같은 가톨릭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잘 합의해서 이혼을. 그렇죠. 잘 합의해서 깨끗하게 이혼했는데 유고 연방은 말 그대로 서로 핥히고 불어 뜯고 엄청난 그 전쟁의 피해를 겪고 이제 이혼을 한 거죠. 일단 요 유고 연방 6개국은 같은 슬라브족이고 남슬라브족이고 네. 언어도 다 똑같아요. 서로 말이 다 똑같은데. 근데 뭐 때문에 싸웠을까? 여기가 좀 굉장히 복잡한 게 네. 우리가 발칸이 보면은 세계의 화약고 유럽의 그쵸. 화약고는 많이 썼잖아요. 네. 1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 그 황태자 하스부르크가의 마지막 황태자 그 페르난도 황태자가 암살당한 곳도 보스니아 사라예보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은 이 발칸반도라는 지형이 어떻냐면은 서북쪽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합스부르크 제국 아주 강력한 세력. 동북쪽에는 러시아 제국이 있었어요. 두 고래 사이에 꼈네. 고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세 고래예요. 네네네. 동남쪽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유럽을 치고 정벌할 때는 반드시 발칸을 거쳐서 갔어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발칸을 사실 다 정벌했습니다. 다 정벌하고 비엔나까지 쳐들어갔다가 비엔나는 함락을 못 시키고 퇴각을 했거든요. 예. 만약 비엔나가 함락이 됐으면 유럽 역사와 세계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근데 합스부르크가 결국 그 오스만 투르크를 막은 거예요.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그다음에 유럽의 수호자죠. 합스부르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발칸 반도가 오스만 투르크가 지나가고 위에서는 합스부르크가 내려왔다 통과하고 또 저 동북쪽에는 러시아 이 세 개의 강한 세력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뭐 아주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틀었죠. 팡팡 터지네요. 그런데 뭐 그만큼 강력한 세력은 아니지만 또 발칸 반도 서쪽에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고 연방 6개국도 같은 남슬라브 국가인데도 세르비아는 친러시아예요. 그다음에 세르비아는 지금도 가면은 러시아 알파벳을 씁니다. 키릴 알파벳. 네. 종교도 세르비아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처럼 오소독스. 그러니까 그 유고 연방 중에 세르비아하고 마케도니아는 정교회예요. 친러예요. 근데 그 지도로 보시면은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는 서쪽 지중해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바다 건너면은 이탈리아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친서방이고 러시아를 싫어해요. 그다음에 친서방에 친이탈리아하고 건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탈리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교도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오스만 투르크가 발칸을 이제 그 지배를 했을 때 여기 유럽의 국가들을 굉장히 그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두 나라가 성공을 했습니다. 두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가 그 개종을 시킨 나라가 알바니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동서양의 매혹적 분위기가 정말 잘 섞여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보스니아는 딱 가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유럽에서 딱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에서 보스니아까지 뭐 버스로 한 2시간 3시간이면 가거든요. 딱 가면은 갑자기 유럽에서 터키로 온 느낌이에요. 그냥 딱 그 느낌이에요. 유럽에서 갑자기 유럽인데 왜 갑자기 터키가 됐지? 건축물들도 이슬람 모스크가 있고 음식부터 뭐 기념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스니아 또 헤르체고비나와 코소보는 또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르비아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는 정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는 가톨릭, 보스니아하고 코소보는 이슬람.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한쪽은 또 친이탈리아, 네, 한쪽은 네. 또 친러시아, 네. 한쪽은 또 친터키. 진짜 복잡. 거의 우리나라 남북한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헤어지면서 좀 깔끔하게 그 헤어지지 못하고 좀 설명드리면 긴데, 네. 하여튼 그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가해자는 사실 세르비아였어요. 네. 왜냐면 세르비아가 이 6개국 중에 제일 맏형이거든요. 네. 형제 순으로 따지면은 큰형이 세르비아, 둘째가 크로아티아, 뭐 셋째가 슬로베니아, 넷째가 보스니아, 다섯째가 마케도니아, 여섯째가 몬테네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이 유고 연방이 해체될 때 제일 먼저 뛰쳐나간 나라는 사실 슬로베니아였어요. 사람들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나중에 슬로베니아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싫어한다기보다 얄밉게 생각을 해요. 네. 쟤들은 같은 우리 슬라브족이고 남슬라브인데 쟤들은 자기들이 슬라브 아니고 꼭 이태리 사람인 척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강한 해요. 데 붙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슬로베니아 사람들도 가보면은 자기들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시가지 분위기나 그런 것도 또 굉장히 좀 이탈리아 느낌이 나요. 이탈리아 느낌이. 그런데 이제 슬로베니아가 제일 먼저 독립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유고 연방이 딱 해제되자마자. 네. 유고 연방이 해제되기 전에는 티토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주 그 세르비아 출신의 원래 그 이제 2차 대전 때 그 빨치산을 냈던 그 탁월한 지도자가 민족적 종교적 갈등을 잘 그 통합을 했는데 그분이 딱 죽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그러고 그분도 죽고 그다음에 그 공산주의가 멸망 그 문을 닫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제 6개국이 막 분할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일 먼저 뛰쳐나간 나라가 슬로베니아죠. 기습적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독립. 그래서 슬로베니아는 전쟁의 피해를 안 받았어요. 아하. 그리고 나서 크로아티아도 독립했더니 세르비아가 맏형이고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전쟁을 시작해서 크로아티아 피해를 많이 받았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제일 많이 피해를 받은 나라가 보스니아죠. 인종 청소를 당했어요. 그때는 사실. 왜냐하면 이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때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6개국이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유고슬라비아의 맏형. 개인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참 좋아요. 네. 근데 그 베오그라드는 가보면은 굉장히 좀 도시가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유고내전 때. 그래도 구시가지는 아름답고 앞에 흐르는 다뉴브강도 아름답고 음식 맛있고 사람들 친절하고 맥주 맛있고. 문화적 용광로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고 또 특이하게 가보시면은 키릴 문자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좀 특이한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네. 독특한 분위기 있고 뭐니 해도 저는 다뉴브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녁에 저는 베오그라드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저 다뉴브강 쪽에 가면 다뉴브강가의 카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쪽 그 마을들. 그래서 그쪽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우리가 다뉴브강 하면은 유명한 음악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유한 슈트라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이건 굉장히 이제 빈필이 신년음악회 할 때 항상 쓰는 아주 그 밝고 경쾌한 왈츠곡이라고 하면은 저기 그 루마니아 작곡가 이바노비치가 작곡한 그 또 다뉴브강의 물결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는 지금도 헝가리의 그 부다페스트의 어부 요새 딱 올라간 계단에 보면은 제가 딱 나타나기만 하면은 거기에 있는 집시 그 아코디언 연주자가 저 얼굴만 보면 그 노래를 틀어요. 그러면 제가 그 설명을 해주니까. 아하. 이제 저랑 같이 팁좀 주고. 1인이 팁을 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윤심덕이 그 현해탄에서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윤심덕이라는 우리 신여성 가수분이 현해탄 대한야협에서 김우진이랑 또 지신기훈과 같이 이제 배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동반으로. 그래서 그분이 원래 그때 가수였을 때 불렀던 노래가 사이찬미라는 노래였잖아요. 그 노래가 사실은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라 일본 노래가 아니라 원래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물결이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딱 나오면은 한국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노래가 왜 여기서 나오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때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해 주죠. 이게 이제 다뉴브강의 물길이라는 노래다. 부다페스트에서 그 다뉴브강을 볼 때는 그 특히 베르타니가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그 왈츠가 생각이 난다고 하면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다뉴브강에서 보면은 저는 항상 그 이바노비치의 그 다뉴브강의 물결이라는 그 노래가 음악이 생각이 참 나더라고요. 그럼 여기 관광을 가면은 유튜브에서 또 이거 찾아 들어야겠네요. 꼭 들어야죠. 네. 세르비아는 또 볼 데가 있나요? 베오그라드 말고? 있죠. 세르비아에서 제가 본 거는 베오그라드에서 제가 다닌 곳은 일단 저는
약간 무덤 덕후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르비아의 그 티토 대통령의 무덤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티토가 제3세계 그때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소련을 멀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3세계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서 그래서 그때 베오그라드에 있으면서 티토 대통령 무덤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거기 가다 보면은 또 그 세르비아도 축구팀이 있어요. 네. 축구팀 이름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세르비아 파르티잔스, 빨치산스예요. 와, 네. 아, 베오그라드 빨치산스. 네. 근데 세르비아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테슬라. 테슬라는 지금 미국의 자동차잖아요. 회사 전기 자동차. 이 사람이 원래 과학자인데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여러 가지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이 니콜라스 테슬라인데 이 사람이 니콜라 테슬라 박물관이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이 세르비아 사람이에요. 사실은 크로아티아 사람은 여기는 좀 복잡해요. 엄마는 크로아티아 사람, 아버지는 세르비아 사람 아니면 뭐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세르비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막 좀 복잡한데 어쨌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제공항 이름이 니콜라 테슬라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과학 지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또 테슬라 기념을 한번 베오그라드가 박물관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많아요. 자동차 박물관도 있고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베오그라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90년대에 사실 제가 동유럽 발칸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은 90년대에 이제 한참 영화를 많이 볼 때 에밀 쿠스트리차라는 영화 감독이 있었잖아요. 네. 저한테 또 그 CD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만든 게 뭐 집시의 시간, 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뭐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영화도 너무 재밌었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정서가 발칸의 정서예요. 그다음에 그 영화도 너무 좋았지만은 그 영화에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동유럽에 가게 되면서 제일 먼저 감동적이었던 게 제가 특히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처음 갔을 때 드디어 내가 에밀 쿠스트리차의 나라에 왔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영화 덕후들은 여기 꼭 가셔야겠네요. 우리나라 분들도 대표적으로 아는 노래들이 있어요. 뭐 에밀 쿠스트리차 하면은 지금은 이제 영화를 거의 안 찍고 이분이 락 밴드를 만들었어요. 밴드 이름이 그거예요. 에밀 쿠스트리차와 노 스모킹 밴드예요. 금연 밴드.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 왔다. LG 아트 센터에서 제가 그걸 놓쳐서 못 봤는데. 근데 원래 그분의 영화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이 또 고란 브레고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음악이 보면은 발칸 음악에 그다음에 집시 음악에 재즈와 그다음에 그 동유럽 클래식 음악을 다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꼭 발칸에 한번 가보고 싶고 특히 제가 집시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꼭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죠. 그 집시 음악 정말 들으면서 푹 퍼져 있으려면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퍼져 있으면 됩니까? 세르비아에도 퍼져 있어도 되고 나중에 마케도니아도 퍼져 있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집시가 잠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가면 집시 말을 많이 듣잖아요. 집시가 우리 미슐랭님도 아시다시피 원래 인도 서북부에 있던 유랑 집단, 우리나라 남서당 집단 같은 그 예인 유랑 집단이 인도 서북부에서 파키스탄, 이란을 거쳐서 터키를 지나서 이제 유럽을 흘러 들어오는 게 집시잖아요. 근데 터키에서 이제 집시가 다시 루트가 갈라지거든요. 한 무리는 지중해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그 안달루시아까지 정착해서 동굴에서 이제 플라멩코를 미코라손 하면서 올레 이걸 하는 거고 한 루트는 터키에서 이제 위에 발칸반도를 통과해서 북으로 올라와서 러시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벨트가 집시 음악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집시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집시하면 좀 뜻이 좋잖아요, 보면은. 뭔가 자유로운 영혼인 것처럼. 근데 사실 유럽에서는 집시라는 말이 뜻이 별로 안 좋죠.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시끄러운 자들. 그리고 원래 집시라는 말보다는 유럽에서는 징가로, 찌고르, 뭐 징가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유명한 사라사테의 발견. 찌고이네르바이젠. 그렇죠. 집시의 달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왜 집시라고 하냐면은 집시가 처음에 유럽에 들어왔을 때 이 유럽 사람들은 집시가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대요. 이집션. 그래서 왜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이집트 사람들 중에 10%가 기독교거든요. 콥트 기독교. 이 사람들이 그때 교황청에서 내준 유럽 통행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션이구나 해서 집션. 그래서 거기서 집시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집시들이 자기를 이제 스스로 부르는 말은
뭐 우리가 미국 흑인들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듯이 자기들은 로마니라고 합니다. 로마니. 예, 로마니라고 하고 뭐 일반적으로 집시, 징가로 이런 걸로 통칭을 하죠. 어쨌든 이 발칸 반도야말로 집시 음악이 가장 풍성히 잘 남아있고 반대로 사실 집시들도 엄청 많습니다. 네네. 로마니아 가면 보통 길에 보면 집시 분들이 막 6명, 7명씩 막 몰려다녀요. 아이고, 예. 또 한 번은 제가 루마니아 갔을 때 식당에서 딱 갔는데 그날 마침 그 집시 파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족들이. 네. 그래서 꼬마애들도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저도 약간 꼬마애들이 저를 보고 자꾸 신기해서 집시 애들이 한 10명이 와서 꼬마애들이 둘러싸고 그래서 그 순간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애들 중에 한 그렇죠. 명이 네네. 한 명이 순간적으로 핸드폰 가져갈까봐 네. 약간 긴장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래서 세르비아에서는 파티도 즐기고 집시 음악도 즐기고 네. 참 놀기 좋다. 놀기 좋죠. 굉장히 그리고 강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도시도 아름답고 베오그라드 분위기가 좀 차분하고 네.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슬로베니아로 한번 건너가 보죠. 네, 슬로베니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발칸인데 발칸 아닌 척. 네네. 슬라브인데 슬라브 아닌 척 하는 나라 슬로베니아고 수도는 류블라나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포스토니아 동굴이 있어요. 뭐 근데 저는 동굴을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추천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론리 플래닛에서는 이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네. 세계 최고의 녹색 국가라고. 왜냐하면은 예. 슬로베니아가 이제 사실 알프스의 동쪽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프스가 동서로 있는데 서쪽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샤모니부터 해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북부, 티롤, 그다음에 독일 남부, 독일 알프스에서 그 슬로베니아에서 거의 끝이 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율리안 알프스라고 하네요. 줄리앙 알프스. 그러니까 영어로 율리앙. 그래서 네. 슬로베니아 국기에 보면은 산이 마크가 있어요. 산 마크. 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블레드라는 도시잖아요. 네네. 제가 오랜만에 도 요즘에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블레드에 보면 천년된 그 주교의 성이 있거든요. 언덕 위에. 그 성에서 내려다보는 블레드 호수와 그다음에 그 호수 뒤로 보이는 그 슬로베니아 율리앙 알프스가 정말 해질 때 보면 멋지거든요. 근데 이게 호수에서 보면은 그 가운데 섬이 하나 있어요. 이 섬 때문에 또 슬로베니아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슬로베니아가 미는 그 국가 그 관광 구호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그쵸. 태국은 어메이징 탤런트, 네. 인도는 인크레디블 인디아. 슬로베니아는 뭐 있는 게 뭐냐면은 슬로베니아 사랑의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국가 이름 중에서 네. 사랑이 들어가는 나라가 슬로베니아밖에 없어요. 슬로베니아에 어디가 사랑이 들어있나요? LOVE. 아, 맞네. 네네네. 국가 이름 중에 LOVE가 들어가는 나라가 슬로베니아밖에 없어요. 네. 전 세계에서. 네. 그래서 연인의 나라를 밀고 그 블레드 호수가 이제 수도인 류블라나에서 이제 조금 그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알프스에 있는 호수인데 위에 고성에서 내려다보는 호수도 멋지고 그 호수의 가운데 보면 이제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작은 성당 성모승천 성당이 있는데 거기 아름다운 전설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이제 예전에 슬로베니아의 그 이제 여성분이 남편이 이제 해외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인터넷도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나가서 이 사람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남편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무역을 하다가 어떻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이제 못 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제 남편의 유산을 다 모아서 남편의 영혼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큰 성당의 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종을 슬로베니아 블레드 호수 가운데 있는 성당의 종탑에 달려고 그때 이제 배가 나룻배 상공이 노려졌는 나룻배 나무배에 싣고 가다가 그 종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그만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주교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교님이 새로 종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그 호수 가운데 있는 성모 승천 성당에 종탑에다가 종을 달아줬는데 여기서 이제 전설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호수 바닥에 있는 앉아 있는 그 종이 밤이면 혼자 온대요. 에밀레 종처럼 댕그랑 온다는. 그러면 밤마다 여기 호숫가에서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면서 그렇죠. 그 소리를 듣겠네요. 그러면서 또 슬로베니아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할 때 예전에는 신혼여행을 가면은 반드시 이 블레드 호수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 나룻배가 있는데 그 플레트나라고 해서 예전에 그 귀족들이 타던 나룻배가 있어요. 많이 없어요. 10대밖에 없어요. 그거 타고 들어가면은 그 배 선착장부터 위에 성당까지가 올라가는데 한 30계단 정도가 있어요. 거기 전통이 뭐냐면 아직도
신랑이 네. 배에서 딱 내리면 신부를 네. 양손으로 딱 안고 30계단을 논스톱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체력장이네, 그냥. 체력장이죠. 네. 거의 그냥 인력적으로 이제 그죠 불끈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 성모 승천 성당에 가서 안에 보면 이제 줄이 있거든요. 종을 치는 줄. 그래서 그 줄이 사랑의 줄이에요. 유럽에 보면 소원을 비는 것이 많습니다. 네. 뭐 무슨 있는데 거기는 그 종을 줄을 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 슬로베니아에서 미는 게 러브예요. 슬로베니아는 사랑과 정말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나라. 하나 더 있죠. 네. 여기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디어 마이 프렌드 때문에 그래서 두 곳이 나와요. 네. 슬로베니아도 바다가 한 짧지만 그렇죠. 지중해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 마을이 피란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마을이 있어요. 네. 거기가 디어 마이 프렌드라는 드라마에서 뭐 조윤성 씨가 살았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작은 항구 섬은 아닌데 반도에 아름다운 지중해 풍 마을이 하나 있고 수도인 류블라냐 디어 마이 프렌드에서 마지막에 이제 고현정, 조윤성 씨가 두 분이 막 뛰어가다가 이제 사고 나는 장면을 찍은 곳이 있거든요. 그 류블란에서 찍었어요. 제가 항상 그 류블라나 성당 앞에서 폰을 딱 가지고 유튜브로 그 장면을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마지막 교훈은 뛰지 말자. 뛰다가 자동차에 받쳐요. 유럽에서는 절대 뛰면 안 돼요. 아, 정말 좋은. 네, 예. 꿀팁이나 교훈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옆에 크로아티아가 있는데 네. 크로아티아는 사실 너무너무 많이 가는 데라서 한번 따로 다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크로아티아는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제 오관만족이 다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관만족이면 뭐 보는 거, 네. 보는 거, 그다음에 듣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건데 일단 다르죠. 크로아티아부터는 이 발칸 반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저 북유럽, 그러니까 그 동유럽에 비해서 동유럽도 위에는 바다 사실 있어요. 발틱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지만은 여기는 흐리고 날씨가 안 좋은 바다인데 저는 사실은 동유럽보다도 발칸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여기 지중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날씨가 엄청 좋거든요. 네. 벌써 크로아티아 헝가리 있잖아요. 헝가리만 해도 내륙이에요. 네. 근데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에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까지가 한 350km거든요. 그러면 헝가리에서 출발할 때 약간 추운데 자그레브만 따고 와서 버스 내리면은 공기가 훈훈해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서울에서 부산에 간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그레브에서 다시 저 바닷가 쪽 크로아티아 자다르나 스플리트 두브로브니 가면은 공기가 또 달라져요. 그건 또 어떤 느낌이냐면은 부산에서 제주도보다 더 아래, 그러니까 일본의 한 오키나와 정도 간 느낌이 공기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 5월에 크로아티아 그 두브로브니크에 학회가 있어서 갔는데 5월 네. 정말 천국 같았어요. 공기가 너무너무 좋고 맛있고 음식 맛있고 그다음에 음식도 저 북슬라브는 음식이 그러니까 그 감자와 돼지고기, 칠면조와 돼지고기. 그다음에 닭고기가 돼지고기인데 이 남쪽은 여러 해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크로아티아는 음식이 바다 건너 이탈리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맛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남쪽은 또 와인도 맛있어요. 그렇죠. 와인도 맛있고 올리브도 많이 나오거든요. 크로아티아는 올리브, 오렌지 맛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이 발칸 가면서 많이 느낀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기 북한, 남한, 그다음에 서울, 부산 사람이 이제 같은 우리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바뀌는 것처럼 이 슬라브 사람들도요. 남쪽 사람들은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스페인 사람들처럼 경쾌해요. 막 웃고 떠들고 저기 러시아 가면 거의 안 웃거든요, 사람들. 네. 농담하면은 딱 째려봐요. 너 뭐 시비 걸릴 일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남쪽 사람들은 항상 이탈리아나 스페인 사람처럼 막 기후가 막 좋으니까 웃음꽃이 피고 막 농담하고 사실 좀 게으른 면도 있습니다. 맨날 자기들끼리 알아요.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맨날 몬테네그로 사람들 보고 게으르다 욕해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세르비아 더 북쪽에 있거든요. 세르비아는 바다 없잖아요. 세르비아 사람들이 맨날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 게으르다. 크로아티아는 몬테네그로 게으르다. 몬테네그로는 하는 말이 게으름의 끝판왕은 그리스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워낙 지중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쪽이 제가 체질에 맞더라고요. 근데 크로아티아는 너무 많이 많아서 이제 뭐 주요 도시만 좀 짚자면은 수도인 자그레브, 그다음에 그 국립공원 아름다운 아바타를 찍은 플리트비체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는 플리트비체 내려가면은 항구도시, 오래된 항구도시에 다 특징이 있어요. 트로기르, 그다음에 로마 제국 당시의 황제의 마지막 유적을 볼 수 있는 스플리트. 그다음에 자다르, 제가 좋아하는 자다르.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마르코폴로의 생가가 있는 섬이 있거든요. 코르출라 섬. 그다음에 내려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항구도시 두브로브닉이 있죠. 네.
그래서 크로아티아를 가시면 보통 여기 다 찍고 한 7일에서 10일 정도는 네. 걸리잖아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보면은 네. 이제 제가 워낙 크로아티아 많이 가다 보니까 작은 해변들도 굉장히 좋은 해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섬이 1244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섬이 많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제대로 다루기로 하고 이제 또 밑에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네. 넘어가시죠. 네. 여기가 참 이제부터 좀 난해해지기 시작하네요. 네. 일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첫 번째 EU가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EU도 아니고 쉥겐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크로아티아에서 이 나라를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반드시 여권에 도장을 검사를 맡아야 돼요. 네. 사실 그 크로아티아도 EU인데 쉥겐은 아닌데 이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관계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크로아티아가 다시 크로아티아 이야기를 보스니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크로아티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보스니아는 내륙 산악 국가인데 바다가 한 10km 정도 있어요. 10km.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유고 연방 시절에 티토 대통령이 화합을 위해서 보스니아한테 한 10km 정도 크로아티아의 해안선을 10km 정도 잘라준 거예요. 네. 그래서 보스니아는 10km 정도 해안선이 있어서 완전히 내륙 국가로 갇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것 때문에 크로아티아가 두둥당이 나버렸어요. 네네. 본의 아니게. 네. 그래서 예전에 연방 시절은 아무도 문제가 없었죠. 근데 네. 이렇게 유럽연합 가입하고 하다 보니까 크로아티아에서 보스니아 넘어갈 때는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에 스플릿해서 두부르기가 하려면은 크로아티아에서 보스니아 입국을 했다가 다시 출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국 출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올 봄부터 이제 이거 컨트롤하기 시작해서 여권에 도장을 다 찍어야 돼요. 네. 10km 하면 또 여권에 또 도장 찍고 굉장히 어려워졌죠. 네. 근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어쨌든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 물가가 저렴한 건 당연한 거고 유럽의 터키 같아요. 네. 한마디로 딱 말씀드려서.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의 역사가 다 켜켜이 남아있다. 그렇죠. 네. 근데 남쪽은 헤르체고비나거든요, 사실은. 네네. 거기는 좀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대표적인 가톨릭 그 성지 순례인 유명한 메주고리에라는 데가 있거든요. 성모 발연지. 네. 그래서 가톨릭 신자분들은 꼭 가보고 싶어 하시고. 성지 순례로 가시죠. 성지 순례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위로 한 2시 정도 올라가면은 모스타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오래된 그 도시. 네. 16세기에 지어진. 네, 16세기에 지어진 그 오래된 이슬람풍의 도시가 하나 있고 위에 올라가면 수도에 이제 사라예보가 있는 거죠. 네. 사라예보는 건축의 보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라예보 이제 우리 귀에 익은 게 첫 번째는 1차 대전, 그렇죠. 황태 잠사. 그다음에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요즘은 뭐 해외에서 뭐 축구, 야구, 뭐 올림픽 금메달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70년대에 정말 이에리사라고 하는 탁구 선수가 아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했는 게 그게 이제 사라예보였거든요. 아하. 저도 네. 제 처음에 사실 사라예보라는 지명이 그때 처음에 귀에 익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보면은 뭐 음식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터키 음식, 케밥, 특히 슈시 케밥 같은 거는 많이 팔고 보스니아도 여기 와인을 많이 생산합니다. 네, 가보면은 넓은 끝없는 와인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산악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길이 너무 안 좋아요. 보스니아는. 보스니아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아이고, 네. 고속도로가 정말 메주고리 가는데 제가 봤을 때 한 정말 짧게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보스니아는 거기가 내륙인데 네. 여기 그 티토 대통령이 보스니아를 잘라줬다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크로아티아가 그래서 두둥강이 난 그래서 보스니아 해안선 한 10km 정도의 그 동네 이름이 네움이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맨날 그 페이스북에 사진 찍어서 올리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중해 앞바다에 펼쳐졌다는 네네네. 곳이 거긴데 아하. 거기서 이제 거기가 보면은 그 바다도 아름답지만은 그 바다 일대에 보면은 이제 살짝 만에다가 바람이 좀 이렇게 안 들어오는 만에다가 오렌지와 올리브와 포도를 다 심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가을대 지나가면은 오렌지가 쫙 열리는 거 진짜 끝없이 되게 펼쳐진 오렌지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렌지 향기가 바람에 날리고. 진짜 오렌지 향기가 바람에 날려요. 네. 네, 오렌지 향기가 바람에 날리고 올리브 밭도 볼 수 있고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보스니아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지만은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음식이 지중해. 뭐 음식 풍경, 뭐 동서양의 매력적인 네. 분위기, 뭐 건축 이런 거 하려면 뭐 다 보러 그렇죠. 가야겠네요. 지중해, 그러니까 남쪽은 지중해 음식, 네. 위에는 터키식 그 유목민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케밥 특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몬테네그로로 또 넘어가 보죠. 몬테네그로가 진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아까 참 미슐랭님이 꼭 내 여기서 한 군데 추천하라고 하면은.
저는 몬테네그로 할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일단 나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니 여기 론리 플래닛 보니까 크로아티아만큼 아름다운 사파이어빛 바닷가, 스위스 못지않게 극적으로 솟은 바위 투성이 봉우리, 콜로라도처럼 깊은 골짜기, 그렇죠. 베네치아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공전들, 그리스만큼 오래된 도시, 여기에 지중해성 기후를 더하자. 그렇죠. 우와, 맞아요. 딱 진짜 그거예요. 뭐 환상적이에요. 몬테네그로라는 말 자체가 몬테 하면은 스페인어로 산이고 네그로 하면 검다는 뜻이잖아요. 검산. 그래서 몬테 이런 게 붙은 지명이 대부분 이제 선원들이 붙인 거거든요. 스페인 선원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검은 산이 보이면은 몬테네그로. 우루과이에서는 산이 보이니까 몬테비데오 산이 보인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몬테네그로 가봤을 때 너무나도 좋았던 게 굉장히 나라가 작아요. 여기는 정말 하루만 봐도 되지만 장기 체류하기 너무 좋은 게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섬이 120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여기는 참 특이하게 몬테네그로는 가보면은 그 노르웨이 피오르드처럼 많이 굉장히 바닷물이 깊숙하게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이게 호수인가 싶은 정도인데 보면 많이 해요. 그래서 바다 빛깔이 사파이어 빛이 난다. 그렇죠. 꼭 그 노르웨이의 피오르드를 본 듯한 느낌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산들은 있죠.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평지에서 바닷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 산내 깊은 계곡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만 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아래 내려다보면은 정말 멋져요. 거의 노르웨이만큼 멋지고. 근데 문제는 노르웨이 바다는 춥잖아요. 그렇죠. 여긴 지중해란 말이에요. 아, 좋다. 예. 음식은 다 지중해고 화폐는 유로화 쓰죠. 근데 가격은 정말 저렴해요. 알겠습니다. 몬테네그로 적극 좀 장기 체류. 적극 좋죠. 장기 체류를. 네.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가 아닌데 그리스인 척인 한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오스만 역사의 유적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아니 마케도니아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있잖아요. 미슐랭님 없어요? 알렉산더. 그렇죠. 그다음에 마더 테레사.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마더 테레사는 비교적 사람이 근래 그렇죠. 사람인데 알렉산더는 이제 그 우리가 그리스 사람이라기보다 마케도니아 왕자잖아요. 근데 마케도니아 왕국이 지금 어디 있냐면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마케도니아 왕국 수도도 가봤거든요. 옛날 수도.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마케도니아는 슬라브 국가예요. 그리스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 이름을 여기에서 마케도니아로 지어버리니까 그리스하고 이것 때문에 분쟁이 심했어요. 아, 그게 헷갈렸는데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야, 너네들이 왜 우리 조상 이름을 써? 쓰지 마! 했더니 마케도니아 왜? 지금은 그 나라도 없는데 그래서 결국 시비 끝에 어떻게 됐냐면은 마케도니아 앞에는 FYR이 붙어요. 아, 그게 뭔지 했어요.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아하. 네네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마케도니아는 슬라브 민족이 내려와서 남하에서 세운 나라거든요. 지금의 마케도니아는. 예전에 과거 알렉산더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케도니아 이제 수도 스코페 가면 뒤에 가면 이제 그 광장에 가면은 재밌는 게 그리스 그 장창병들이 쫙 방패를 들고 알렉산더 동상도 다 세워놨어요. 거기 또. 또 뭐야? 그러니까 슬라브족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빡칠 수가 있죠. 자기들 조상들 마치 뭐 우리 그 중국이 있고 우리 그 동북 공정 했듯이 그래서 그거를 막 엄청나게 조각을 멋지게 거대하게 세워놨어요. 그게 이제 수도 스코페죠. 그래서 스코페도 뭐 그 베오그라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도시들처럼 뭐 오래 있기 좋고 뭐 물가 싸고 그런 곳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마케도니아와 호수가 있거든요. 오흐리드라고 하는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34km 길이 가네요. 거기가 또 아주 장기 체류하기가 좋은 곳이고 또 다른 나라와의 거기가 국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바니아에서 마케도니아 넘어오거나 마케도니아에서 알바니아 넘어갈 때 그 오리드 가서 또 여행자들이 많이 장기 체류를 하더라고요. 저도 넘어갈 때 잠시 또. 근데 거기 갔다 발목 잡히는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면 또 떠나기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발목 잡혀줘야죠. 네. 그다음 그러면 이제 알바니아로 넘어가 볼까요? 알바니아 이게 좀 또 독특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 바다 건너 바로 이탈리아 영향을 받아서 진짜 이탈리아 스타일인데 시내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는 나라예요.
음식 특히 그리고 로마 유적과 그러니까 로마 유적과 이슬람 사원이 공존한 나라예요. 그래서인지 네. 지금 여기 그리고 또 뭐 눈부시게 아름다운 산악 네. 풍경 그다음에 네. 지중해 어느 곳하고 비교해도 안 빠지는 또 해변이 네, 있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론리 플래닛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칸 지역의 스타가 되었다. 네. 서두르자.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으니까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빨리 네. 당장 가야겠다. 알바니아는 가서 제가 놀랬던 게 제가 네. 이제 이태리어를 좀 할 줄 아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탈리아 말을 일로 이야기를 하면 참 이탈리아 말이 잘 통해요. 알바니아는 물론 이제 그 크로아티아 그쪽에도 이 발칸의 이탈리아 바다 건너 이탈리아 쪽 그 해안 쪽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를 하거든요. 또 알바니아에서도 이탈리아를 참 잘했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수도인 티라나, 네. 여기도 좋았고, 뭐, 스코페처럼 역시 이제 물가 저렴하고 볼거리 많고, 알바니아는 옛날에 여기 독재자가 있었어요. 호자라고 하는 엠베르 호자, 이제 동유럽의 유명한 독재자가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그 다음에 알바니아의 엠베르 호자가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뭐 그 건축물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볼 거 있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 마더 테레사 하우스, 네. 그거 이제 생가, 그거 하나 봤고, 마더 테레사 하우스도 또 논쟁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알바니아 사람이냐, 아니면 마케도니아 사람이냐, 예. 뭐 그런 논쟁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보다 이제 저는 수도보다도 좋았던 게, 전 이제 지중해에 보면은, 지중해 쪽 도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도시 이름이 아마 제 기억으로 세렌더였을 거예요. 시렌더. 네. 거기 가면 이제 로마 유적이 있고 네. 그 바다가 이오니아거든요. 우리 지중해가 바다 이름이 지중해 안에서 바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발칸 반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맨 위쪽 그러니까 베니스 슬로베니아 쪽 바다 이름이 로마 황제 아드리아누스 이름을 딴 아드리아 해잖아요. 거기가 그 아래가 보면은 이오니아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인간 애인 이오가 소가 돼서 건너갔다고 하는 이오니아 그 아래가 이제 에게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알바니아는 바다가 이오니아 바다예요. 네. 사실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저랑 또 연배가 비슷하신 분은 옛날 순정 만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 신일숙의 만화 이오니아의 푸른 별. 네. 그 만화 때문에 이오니아라는 이름에 좀 그 약간 꽂히신 분이 이오니아 자체가 발음이 너무 예뻐요. 이쁘죠. 네. 이오니아.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그 세렌데 있을 때 그 이오니아 해로 매일 저녁 떨어지는 석양을 보면서 특히 약간 그 산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정말 멋지고 로마 유적이 있어요. 또 하루는 시내버스 타고 갔더니 이제 뭐 로마의 한 폼페이보다는 좀 작지만은 그래도 원형 경기장 있고 하는 그런 유적들이 있어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지중해 쪽. 그러니까 똑같은 이탈리아 음식인데 퀄리티는 이탈리아와 똑같은데 아하. 가격은 이탈리아의 반인 거예요. 이탈리아도 남부 이탈리아 저렴한 편인데 네네. 기억나는 게 스파게티가 이탈리아에서 보통 식당 가면 한 10유로 정도 하죠. 네. 여기서는 제가 4유로, 3유로 먹었는데 퀄리티가 이탈리아와 똑같아요. 네. 그것도 특급 호텔에서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가서 바닷가에 좀 많이 특급 먹고 호텔에서. 올게요. 네. 그리고 여기 네. 베라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시인데 네. 1000개의 창이 있는 도시. 뭐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는 안 가본 것 같아요. 가봤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 다녀와서 네, 과외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코소보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소보가 참 그 비운의 나라죠. 6.5 내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당했고 사실은 아직 나라로 인정 못 받았어요. 그렇죠. 네. 자기들이 독립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다들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인정해준 나라는 보스니아밖에 없어요. 보스니아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보스니아하고 터키인가 밖에 인정 안 해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그런 관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도장이 있으면은 주변에 중동 나라도 못 들어가고 쿠바 도장이 있으면 미국 못 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도 유럽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세르비아에서 코소보는 갈 수 있는데 네. 코소보에서 세르비아는 못 가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독립국가로 인정 안 하고 아직도 자기들이 자기들이 수복을 못한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소보도 이슬람이죠. 네. 그래서 코소보에서 먼저 들어갔다가 세르비아로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론리 플래닛에 의하면 110여 개국이 코소보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세르비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부인하고 있다. 인정했어요? 110개국. 네. 여기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키프로스도 보면은 남키프로스에서 북키프로스로 넘어갈 수 있지만은 북에서 남으로 못 넘어가더라고요. 인정은 서로 안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제가 코소보를 그래서 호기심에 굉장히 작으니까 그래서 한 1박이나 2박만 할 생각이었는데 가서 7박 했잖아요. 7박. 왜요?
일단 너무 작고 네. 그래서 볼거리는 코소보 뒤에 올라가면은 작은 옛날에 오래된 성이 하나 있어요. 네. 그거 하루 갔다 오면 끝인데. 뭐 하셨어요, 지르간? 너무 먹고 이제 마시고. 먹고 마시기 너무 좋은 거예요. 숙소도 저렴했고 네. 그때는 도미토리 안 자고 한 $20 하니까 뭐 싱글룸 하나 썼거든요. 네. 20유로. 네. 그리고 그 코소보가 여기 발칸이 물가가 다 저렴한데 네. 코소보가 제일 저렴했어요. 아. 코소보가 진짜 1유로에 컵이 4잔 마시거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또 재밌는 게 코소보의 수도가 프리즈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제가 그 숙소 벽에 젊은 사장이 이제 영어도 잘했어요. 그래서 네. 뽑아놨는데 2014년 베스트 파티 플레이스 인 유럽 해가지고 오. 유럽에서 가장 놀기 좋은 곳에서 1위 네. 뭐 베를린 뭐 네네네. 했는데 프리즈렌이 7위인 거예요. 오. 제가 그때 거기 안 갔으면 그 프리즈렌이 이제 어떤 곳인지 몰랐겠죠. 근데 이게 사실 좀 비판적인 시선도 좀 있습니다. 저는 네네. 사실. 동유럽이 물가가 싸니까 서유럽에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힙스터들이 몰려가죠.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냥 뭐랄까 그쵸. 유럽 내에서 다 일어나는. 그래서 좀 네. 쉽게 말씀드려서 좀 개판치는 것도 있어요. 네, 술 네. 먹고 와서 자기 나라에서는 못한 행동을 아. 와서 특히 뭐 영국 그쵸, 그쵸. 좀 제가 그런 걸 좀 안 좋게 보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게 보는 점도 있는데 네. 코소보가 진짜 터키 같았어요. 코소보는 그래서 작은데 그래서 이제 작아서 그냥 걸어 다니도 되거든요. 아. 그래서 막 걷다 보면은 네. 동네 안으로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은 진짜 터키 온 듯한 느낌이 나서 가옥의 구조라든지 동네 곳곳에 있는 모습 그 사람들도 할아버지들도 터키식 모자 이슬람 모자를 쓰고 네, 있거든요. 네. 수염을 기르고 그다음 길가에서 커피도 팔지만은 터키식 홍차도 팔고 오. 음식도 그렇고 굉장히 코소보는 유럽의 터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관광객이 드문 편이다. 드물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 이 동유럽 가면은 체코 가면 정말 많이 보고 한 30초, 10초마다 한국인 한 명씩 보고 슬로바키아 가면은 이제 1시간, 뭐 2시간마다 보고 여기 세르비아, 코소보 뭐 이쪽을 돌 때는 뭐 하루에 한 명도 보기 힘들었어요. 한국인은. 네. 알겠습니다. 저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불가리아. 불가리아 하면 뭐니뭐니 뭐부터 생각나세요? 요구르트 생각나죠. 네. 그게 요구르트도 특허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어떤 A 기업에서 그 요구르트를 이제 불가리아 이름을 따서 만든 요구르트는 그 특허 있는 유산균을 안 넣었대요. 네. 그래서 다른 피해 기업에서 네. 그 유산균을 발명한 사람의 이 박사 이름을 따서 요구르트 만들었는데 그건 정작 안 팔렸대요. 또 불가리아 유산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보면은 장미가 굉장히 유명해요. 장미 축제. 네. 저 북쪽에 보면은 엄청난 그 장미 그 농사를 짓는 대평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가면 제일 많이 파는 게 장미 크림, 장미 화장품, 네. 장미 향수, 장미 오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팔아요. 저도 네. 좀 많이 사왔습니다. 아. 수도가 이제 소피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불가리아는 불족이고 원래는 이제 중앙아시아계 유목민이라서 사람들이 보면 불가리아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 좀 까매요. 머리도 까맣고 네. 근데 슬라브화 된 거예요. 음식도 맛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가면은 장미 오일 그리고 수도인 소피아도 좋지만은 이제 밑에 플로브디프 거기는 제가 가려다 안 갔네요. 근데 그 2019년 유럽의 문화 수도로 선정됐다고 하면 정말 문화적 매력이 넘치는 데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안 가고 그 위쪽으로 이제 저는 거기서 그때 루마니아로 올라가던 길이라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벨리코 타르노프라고 하는 또 아주 멋진 그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 고성이 있는 마을인데 네. 거기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불가리아에서 제가 참 땡겼던 게 네. 유럽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라면서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보다 1500년이나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로마, 비잔틴 제국 그리고 투르크 제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였을 정도로 해서 네. 역사적 유적이 너무너무 재밌대요. 고대 유물도 많고. 네. 근데 생각보다 고대 유물은 이제 이게 좀 발굴도 잘하고 보존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네. 가보면 좀 그런 건 좀 엉망이에요, 사실은. 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땅 좀 파면 뭐 자꾸 나온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불가리아 가서 우리 땅 좀 팔까요? 네, 네. 예, 그래서 트라키아 고분, 고대 그리스 네. 보물, 로마 네. 유적, 중세 요새 널려 있대요. 하여튼 저도 굉장히 좋았던 도시입니다.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이 론리 플래닛에서 또 너무나 기가 막힌 문장을 써놨는데 이 아름다운 발칸의 보석, 도발적인 해안선, 네. 관등적인 산악지대, 네. 네, 비옥한 계곡. 아유. 그 불가리아 산맥이 이제 그잖아요. 발칸 산맥. 네. 그다음에 해안선은 사실 지중해는 아니고 흑해예요. 흑해. 네. 근데 불가리아 동부 바다가
위에 루마니아도 흑해가 있거든요. 네. 제가 사실 불가리아 동쪽에 흑해를 한번 보고 싶어서 네. 불가리아 동쪽으로 갈까 하다가 루마니아 동쪽에 흑해 콘스탄차라는 항구 도시를 찾아왔어요. 거기도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네. 거기 가면 진짜 집시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집시 결혼식 네. 밥 먹고 있는데 아하. 집시 결혼식 가는데 거기고 네. 이게 집시 하니까 마케도니아에서 그 이야기를 안 했네요. 마케도니아에서 네. 마케도니아에서 그 이제 집시 가수 중에서 에스마라고 하는 여성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마케도니아인데 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에서 저 집시 그 동네가 버스로 한 50분 정도 되면은 가는 집시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케도니아 스코페 숙소에서 그 이제 그 호스텔 그 일하는 젊은 여성에게 그래서 내가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니까 그 여성이 깜짝 놀라면서 왜 거기를 가려고? 거기 가려고 물어보는 관광객이 처음 봤대, 여행자. 그쵸. 그래서 내가 에스마를 좋아해서 거기 가보고 싶다니까. 근데 갔대 다 빼놓고 가래. 네. 여권이고 여권이 뭐고 다 놓고 지갑이고 가래요. 네, 맨몸으로. 근데 저는 남자니까 뭐 강도는 안 당하겠지 생각하고 잘 하자 해서 여권하고 다 들고 좀 조심해서 꼭 말 안 들어요. 시내버스 타고 갔죠. 네. 그 집시만에 딱 내렸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네. 저 뭘까. 네. 근데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나와서 이제 그 차 기다리는데 앞에 카페 있길래 그 서서 거기는 마을 자체에서 모든 음악이 집시 음악이에요. 그거 들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 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무사히 돌아오셨나요? 네. 그래서 불가리아도 보면은 이제 하여튼 동쪽에 네. 이쪽에 그 흑해 쪽에 보면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어요. 부르가스하고 바르나하고 콘스탄차. 네. 콘스탄차는 루마니아고 네, 네. 여기를 한번 가볼까 하다가 사실은 불가리아에서 제가 그 소피아 다음에 수도인 소피아 그다음에 벨리코 투르노프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냐면은 저는 다뉴브강의 하구를 꼭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흑해와 만나는 시점.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다뉴브강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사이를 통과해서 이제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지점을 가보려고 했는데 네. 굉장히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혼자라서 대중교통도 잘 없고. 그래서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쪽에서 가보려고 했더니 길도 없고 뭐 정보도 없고 뭐 영어 정보도 아무리 뒤져도 없고 렌트 값이는 도저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다가 네. 그냥 저기 흑해는 그래도 한번 보자 해서 나중에 루마니아의 항구도시 콘스탄차에 가서 또 며칠 있었죠. 예, 거기서 이제 흑해를 보면서 놀았죠. 그럼 이제 루마니아로 넘어가야겠네요. 루마니아 넘어가야 되죠. 네. 네네. 루마니아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루마니아라고 하지만은 로마니아죠. 로마 제국 시절에 이게 그 사당 군단이 여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안 돌아오고 로마 군대가 여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눌러앉아서 로마의 후손이다 해서 로마니아예요. 재밌는 게 이쪽 슬라브 다 슬라브를 써요. 알바니아도 그렇고 다 슬라브인데 여기만은 이태리하고 말이 같아요. 오. 라틴어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제 별명이 라스트라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럽에 가면은 뭐 길 이름 위에 무슨 에비뉴, 무슨 영국에 가면은 영미는 스트리트, 뭐 불어로는 후, RUE. 독일어권 가면 슈트라스에 막 가스에 써놓는데 여기 루마니아는요, 딱 가면 라스트라다 딱 써놨어요. 라스트라다. 그거 보면서 내가 너무 반가웠어요. 네. 루마니아 가서. 그래서 길 이름이 라스트라다. 그러니까 이태리 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루마니아 말을 이해 못해도 루마니아 사람들은 이태리 방송을 늘 봐요. 그래서 거기 이해하고 헝가리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듯이 루마니아 사람들은 이탈리아 가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좀 이탈리아에서는 루마니아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가니까 루마니아 수도가 부쿠레스트잖아요. 거기서 앞에 말씀드린 2유로짜리 국립 백조의 국립 발레단, 네, 백조의 호수 보고, 그다음에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시내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지금 진짜 큰 인민궁전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게 하나 있대요. 저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평양에 있대요. 그거보다 더 큰 게 그거를 똑같이 라이벌로 해서 지은 게 평양에 하나 있고. 근데 미국의 펜타곤이 더 크대요. 펜타곤. 루마니아 의회국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루마니아가 사실은 지금 나라 근데 세 지방이에요. 서쪽은 트란실바니아, 가운데는 왈라키아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몰다비아인데 몰다비아는 결국 독립을 했습니다. 몰도바라는 나라로 독립을 했고 왼쪽에 트란실바니아가 이제 그 드라큘라의 무대가 된 거죠. 사실 트란실바니아는 100년 전까지 헝가리 땅이었어요.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이 여기를
굉장히 이제 전쟁에서 져서 루마니아한테 뺏겨가지고 헝가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두 나라에 있어요.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거든요. 다 국경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뺏겼어요. 그런데 그게 수많은 성이 있거든요. 리비우, 뭐 시비우, 시기슈아라, 뭐 티미슈아라 해서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드라큘라 성이죠. 네. 드라큘라가 그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드라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장군이자 귀족인데 이 사람이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을 하면은 터키 군사를 잡아가지고 처형을 할 때 너무나도 잔혹하게 처형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을 꼬지로 그냥 기둥에다 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스만 터키 군사들에게 굉장히 악명을 떨친 거죠. 잡히면 저렇게 된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나중에 흡혈이 이제 소문이 된 건데 어쨌든 트랜실바니아도 굉장히 좋고 중간에 왈라키아 얘기는 보면은 영화 혹시 만화 미슐랭님 그 만화 보셨어요? 마스터 키튼 만화 보셨어요? 안 봤어요. 이제 영국의 그 옥스포드 나오고 그 SAS 그 특공대원 나온 보험조사원 키튼이 이제 뭐 해결하는 건데 그 키튼이 이제 고고학을 연구하는데 이 사람이 항상 도나우 문명서를 주장을 해서 마지막에 루마니아에 가서 그 도나우 유적을 막 발굴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루마니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와, 드디어 내가 마스터 키튼에 또 이 왈라키아 그 도나우 문명 거기에 또 왔구나 하는 그 감동이 사실은 제일 컸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두 번째 감동. 그때 앞에 교토편에서 그 말을 한 용원지에서 제가 음악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르크네 음악. 네. 여기 또 무슨 음악이 얽혀 있나요? 근데 그 지휘자가 첼리비다케 했잖아요. 근데 첼리비다케가 루마니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마니아에 처음 딱 갔을 때 첼리비다케의 고향에 왔구나 하는 사람이 관심사 따라 가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감동이 제일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쪽에 보면은 뭐 콘스탄차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진짜 근데 여기 가면은 루마니아의 길거리에 우리 집시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월남치마 짝이고 꽃무늬 네. 아이들 딱 안고 네. 보통 뭐 서유럽 한두 번 다니는데 여기는 뭐 정말 한 번에 한 7, 8분이 쭉 다니거든요. 네. 사진은 참 잘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물론 그분들이 이제 저를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너무 사람이 많이 오면은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네. 일단 주머니부터 좀 잘 채우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야 정말 발칸반도를 네. 1시간 만에 예. 일주했네요. 마지막에 오른쪽에 몰도바까지 2분 만에 할게요. 몰도바는 루마니아 오른쪽에 있는데 이제 그 독립을 했죠. 네. 원래 몰다비아에서 그래서 가보면 이제 수도가 키시노인데 나라는 작은데 여기가 정말 와인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저기 와이너리 가면 와인 분수가 있어요. 진짜 분수에서 와인이 나와요. 야, 와인 욕조는 없나요? 체코에 그거 있잖아요. 맥주 욕조.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음악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세르게이 트로파노프라는 집시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한 노래 그 중에 몰도바라는 곡이 아주 슬픈 노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드라마에서 쓰여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에밀 구스트리차의 그 영화 음악 중에서 이제 그 링게 라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얼마 전에 배우 돌아가신 장진영 씨 주연했던 영화 싱거즈에서 쓰여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행했습니다. 링게 라야 하는 노래. 그것처럼 여기 이제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몰도바는 또 그때 푸른 안개라는 그 드라마에서 삽입곡으로 나와서 많은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팬심을 울렸죠. 제가 사실 저는 몰도바에 가게 된 제일 큰 계기가 그거였어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몰도바에 가서 한번 듣기 위해서. 항상 여행의 가장 큰 이유는 음악. 그다음에 술. 네. 근데 몰도바는 갔더니 이제 그 수도 외에는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술값이 싸가지고 와인 마시러 잠시 좀 들러봐야 되지 않을까. 네, 술값이 너무너무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값 싸고 그다음에 브랜디가 굉장히 좋았어요. 몰도바 브랜디. 이게 그 와인을 중요한 꼬냑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술 덕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덕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자체는 물보다 싸니까 일단. 네, 콜라보다 싸니까.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 발칸반도 정말 쪽집게 가해를 1시간 동안 달렸는데 그동안 한 번도 지도나 책이나 메모나 보지 않고 제 눈을 보면서 정말 나오는 대로 얘기하셨는데 이런 지식이.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들쑥날쑥 그 중구난방으로 했던 것 같고 또 정말 알려드려야 될 것도 재밌는 이야기를
또 많이 빼먹은 근데 우리가 같아서. 그냥 그 인터넷에 나오는 지식을 드리는 방송이 아니라 좀 내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던져주니까 제가 가이드북 보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데 지금 몇 나라가 가슴에 와서 콱 박혔어요. 이 나라들 꼭 갔다 와서 그럼 밖에 나라는 우리 미슐랭님이 다녀오면은 같이 이제 한 나라씩 따로따로 그렇죠. 이제 그 각길 격파해서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시죠. 네.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항상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가 크로아티아 말로 후알라예요. 후알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플리즈가 몰림이거든요. 그래서 후알라 앤 몰림.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 the light. And love is a strange little creature. You chase her and miss her till one